오늘 시장은 진짜 굉장히 화끈한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올랐으니까 이제 기분은 좋지만 이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장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응하기에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지수가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어디에서 저점이 잡힐지 아리까리한 조금 두려운 그런 장이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장에서 신규 매수나 추매를 해야지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닥을 확인했을 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지수가 한 2, 3% 정도 올라줬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바닥인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치고 종가까지 쳐올리면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이제 단타라든지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초반에 따라 붙었을 수도 있고, 오늘 뭐 단타를 활발하게 치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응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 손실을 좀 크게 보다가 계절을 좀 만회하는 그 정도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급등을 보인 이유는 또 분명히 있죠. 두 가지의 큰 불확실성이 완화되었거나 해소되었기 때문인데,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그 불확실성 해소와 이제 저가 매수 유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업이 하루 전에 노사 극적 타결을 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노사도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이걸 길게 끌었을 때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구두 개입을 했잖아요. 또 과도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압박을 좀 받았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타결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노조가 요구했던 영업이익률 뭐 15%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이제 타결이 되면 그것 또한 이제 악재일 수 있는데, 물론 이번에 10.5% 플러스 1.5%죠.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기는 해요. 기존의 노조가 요구했던 게 좀 과도하긴 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이제 결정이 되었다. 어찌되었던 간에 투표를 해야 되긴 합니다. 노조에서도 이걸 할 것이냐 투표를 해야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넘어갈 것 같아서 불확실성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요것만으로 오늘 코스피가 8% 이상 급등하지는 않았겠죠. 이 두 번째 이슈가 시장 전체적으로는 더 컸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협상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제가 월, 화, 수 계속 말씀드린 건 결국 금리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근데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이유는 유가 상승 때문이고, 유가 상승을 촉발한 것은 미국과 이란의 분쟁 때문입니다. 그럼 그 근본 원인인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종료가 되면 유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감 완화,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던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사실 한두 번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란과의 분쟁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곧 끝난다, 하루 이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언급을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이제 국제유가가 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오늘 시장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는 정말로 종전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죠. 특히 이란 시장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닫혔다가.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전쟁이 또 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증시를 다시 열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까지도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슈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을 넘어서서 그동안 급등했던 유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연결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을 완화시키는 데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급작스럽게 반영되면서 이 두 가지의 강력한 호재가 시장을 들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출 지표도 나왔는데 좋았습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527억 달러, 64.8% 증가했고요. 여전히 반도체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내가 포트에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지금이라도 역시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물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반도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라에서 코스피의 목표치를 11,000포인트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1,000포인트. 근데 지금 이제 8,000포인트 임박이니까 11,000포인트가 아주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이제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또 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외국인 수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여기서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한 매도 압력으로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7,000포인트 정도 선까지 내려오면 외국인 매도 압력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매수하기 좀 편한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치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7,000포인트 초반에서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급등으로 외국인의 비중은 다시 한번 늘어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억 정도밖에 매도가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그동안은 이제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 때문에 매도했다면서 오늘은 왜 급등에도 불구하고 안 팔았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붙여보자면 물론 이제 국내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니까 비중을 확대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건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많이 준비했다라는 언급이 또 나왔어요. 이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목끝까지 차 있거나 목끝을 넘어서는 한국 주식 비중을 늘려도 괜찮은 구간까지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게 진입이 되려면 일단 후보에도 등록이 돼야 돼요. 관찰국 대상국.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 편입은 한 2028년 이 정도는 돼야 되니까 아직 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이 용인하고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시나리오고 내일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오늘처럼 많이 쏟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별로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별로 안 나온다면 외국인이 이 비중을 용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일 다시 한번 몇 조 단위의 매물을 쏟아낸다면 아직은 비중에 걸려있는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지수가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또 단기 매물 소화는 또 필요할 겁니다. 지수는 다시 눌림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서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서 오늘 급등에 또 추매나 신규 매수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눌림을 기다리는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특징 섹터는 오늘은 사실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웬만한 섹터가 다 날아갔거든요. 근데 보시면 IT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어요. 이게 진짜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하면서 종목이 빠질 때 LG그룹주도 정말 추풍낙엽처럼 밀렸잖아요. 근데 오늘 여지없이 또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이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상승 추세에서 주도 섹터가 있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로 넘어가면 그 주도 섹터가 밀립니다. 근데 그 하락 추세를 다시 돌려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려고 한다면 뭐가 강하냐? 기존의 주도 섹터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강했었던 건 반도체였고 반도체에 이어서 로봇이 강하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반도체 로봇이 같이 꺾였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반등하니까 제일 셌던 건 결국 뭐였죠? 반도체와 로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주도주라는 게 쉽게 죽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또 한번 느꼈던 하루였다. LG전자의 상한가는 그만큼 놀라웠다라는 거고요. 자동차주 역시 강했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온전하게 생산한다라는 기대감 부각되면서 급등했고요. 로봇주 역시 말할 것도 없죠. 로보스타. LG그룹에 어느 정도 편입되어 있는 로봇주기 때문에 또 가장 강했다. 전력설비. 올라오겠죠. 그동안 밀렸으니까 AI 모멘텀과 같이 올라왔고 반가운 반등은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만약에 중간에 안 무너졌으면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2차전지까지 전 수급이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반도체에서 로봇까지 수급이 들어간 다음에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냥 다 물렸습니다. 다 밀렸어요, 그냥. 근데 여기서 시장이 정상화 과정으로 우상향을 한다면 2차 전지주는 재도약에 대한 기회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고요. 건설주가 또 반등했습니다. 재건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조금 끌어올려졌다라는 부분이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쉽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벤트는 많아요. 이번 달 말에 아스코,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정상화 방안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제약주의 수급을 불러올 수도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있다. 그래도 오늘 한올바이오파마였나요? 개별 이슈로 상한가 갔죠. 그 셀트리온이 엄청난 주주환원 정책을 예고했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면서 일단 5% 정도 반등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제약주로도 수급이 들어가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주요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어요. 해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코멘트는 안 할게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거고요. 스페이스X의 IPO 투자 설명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이스X 관련주도 제가 특징주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재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오픈 AI가 9월 상장을 준비할 것 같아요. 엔스로픽도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의 기업들, 테크 기업들이 올해 상장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자금 쏠림으로 인한 수급 공백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 또 받쳐준다면 그런 부분 필요 없다. 자, 유동성은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전자일지 후자일지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X, 오픈 AI, 엔스로픽은 너무 거대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빅테크죠. 네. 너무 큰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빨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엔스로픽의 상장이 또 가시화되면 엔스로픽에 지분 투자한 SK텔레콤의 가치가 또 꾸준히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대차그룹이 2030년까지 연 3만 대 로봇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언제 될 것이냐. 이걸 이제 피규어 AI가 먼저 끊었어요. 피규어 AI가 원래 우리가 하루에 한 대 생산하는데 1시간대 한 대 생산해볼게. 하루에 24대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이 그 정도면은 꽤 되는 것 같은데 네, 현대차그룹은 30년까지 연 3만 대까지 한번 찍어내볼게.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봇 대량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니까 로봇주는 당연히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2차전지 관련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포트를 구성한다면 당연히 반도체는 있어야 되는 게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 선택의 영역입니다. 빅2 중에 하나 혹은 두 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공부가 되었으면 같이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봇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디폴트 조합이라고 보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간다면 2차 전지주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올해 북미의 빅테크 투자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져요. 엄청난 양입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짓고 있지는 못해요. 네, 현 시점에서는 전력도 부족하고 반도체도 부족하고 공간도 좀 부족합니다. 이제 공간도 데이터 센터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전기세 오른다고 좀 반대하고 이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되게 시끄러워요. 또 옆에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빅테크들은 굉장히 많은 수준의 투자를 여전히 좀 공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황이 크게 흔들린다는 신호는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가 핵심이다. 다음으로 표를 한번 볼게요. 오늘 지수가 급등했으니까 그냥 거시적인 걸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국내 증시의 성장 동력은 역시 AI 인프라, 사이클, 그 다음에 한국의 공급망 수혜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AI를 통한 한국 증시의 견인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 이제 비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 이게 가장 안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하면 유가 하락, 금리 인상 우려감 완화까지는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연준이 지금은 인상이 컨센서스잖아요. 그 컨센서스가 인하까지 바뀔 수 있을까? 그건 좀 더 지켜볼 부분이에요. 아직은 금리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실질적인 종전을 맞으면 그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100% 없어진다라는 말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쏠림과 이제 정책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시장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은 주요국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중국은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그 중국이 이렇게 엄청 안 좋다라기보다는 중국 스스로 좀 자초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적 성장을 끝내고 질적 성장으로 가겠다라는 기조를 천명했고 시진핑 정부가요. 그래서 이거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신흥국도 물론 이제 26년에 저점 찍고 27년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작년에 1%였는데 올해 1.9%, 2배가 뛰고 내년에도 0.2%포인트가 견인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의 성장률은 가장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민간 소비도 괜찮아요. 요즘에 백화점주가 실적이 좋았고 흐름이 좋았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단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수가 다시 급락을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을 어느 시점에서는 좀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또 연결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뭐 종전을 한다고 하니까 협상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니 이거를 근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는 합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핵 농축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란은 농축권을 인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절대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극한이죠, 극한. 극한으로 다르고, 호르무즈 통제권도 마찬가지. 이란이 독점적 경제, 지정학적 지위를 요구한다. 통제하겠다 이러고 있고, 미국은 절대 안 된다. 개방을 해야 된다. 미군 중동 철수도 마찬가지. 수용 불가. 여기서 완전 철수. 이 세 가지가 이제 간극이 가장 큰 요인인데, 그 중에서도 이 핵 농축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또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준 휴전안을 뭐 검토하고 있다, 종전안을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또 후속적인 이슈들은 또 나올 때마다 한번 볼게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요 간극을 메꿀 수 있을지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IR 내용인데요. 요것도 현대차 그룹 강세의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목표는 인간이 작업하는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나중에 현대차 노동자를 로봇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실제로 자동차 생산 공장에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 생산 비용도 되게 많이 내려가겠죠. 그건 역시도 현대차의 근본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임시 CEO는 단순 쇼케이스용 로봇이 아니라 산업의 일부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산업용 출시, 그 다음에 서비스용, 마지막으로 가정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주 오랫동안은 가정용으로 침투할 일은 없어요. 근데 지금 가정용 로봇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어디죠? LG그룹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은 서로 산업군, 그러니까 투자군,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시장에서 겹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은 동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로봇 AI 개발인데 여기서 두뇌는 구글 딥마인드에게 맡기고, 몸체와 제어 동작 센싱은 피지컬 AI,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전적으로 좀 많이 맡기고 하드웨어는 우리가 다 할게.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가 강했던 거죠. 액추에이터가 로봇 원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액추에이터를 도맡아서 다 한다, 사실상. 독점처럼. 이렇게 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다 보니까 강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흐름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자, 끝으로 요거 봐야 되겠죠? 네, 넥스트레이드 흐름 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 보면 딱 특징이 나오는 게, 일단 재건주가 강해요. 그러니까 재건주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혹은 휴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요 소리일 수도 있죠. 전진건설 로봇, DLENC는 건설주이자 약간 원전주기도 하고, 삼성 E&A, 요것도 이제 재건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건설기계, 두산박해, GS건설 마찬가지. 삼성 E&A랑 GS건설은 중동의 노출도가 높은 건설주입니다. 그래서 재건주가 올라갈 때 다른 건설주보다 조금 더 강하게 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상위권이 다 재건주예요. 재건주가 강하다는 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다의 힌트가 될 수 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이제 전고체 소재, 황화리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전고체 관련주 조금 움직였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삼천당잭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2% 정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견인이 가능할지 한번 보고, MC넥스, 카메라 모듈주죠. 카메라 모듈도 계속 볼 필요는 있겠죠. 로봇에도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카메라가 들어가고,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대부분의 기계, 그러니까 사실상 전부죠. 모든 기기에 카메라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이게 투자로 보면 좀 어려운 게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 카메라 대장이거든요. 근데 그 두 종목은 이미 기판주로 저세상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기랑 LG 이노텍만은 못하지만 다른 카메라주들, 예를 들면 MC넥스나 파트론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가능성들이 조금씩 생길 수는 있겠다. 요것도 한번 힌트로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